저는 오늘 기본소득이라는 굉장히 어쩌면 낯선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주로 민간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 커리어 시작은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언론사에 입사를 해서 증권하고 벤처 이런 경제부의 여러 영역을 거치면서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경제연구소, 희망제작소, 여시제 이런 민간 연구소들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랩2050이라는 연구소를 작년 초부터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처럼 창업을 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또 새로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사업화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꼭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 뭔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리지 않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잘 되면 아주 좋겠는데 어려움이 부딪히는 국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서 사업이나 조직의 미션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아니고 다른 것, 환경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저는 사실 얘기 잘 안 하는데 생계라는 사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뭐 사회적 기업이든 비영리 단체든 어떤 거든 간에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리스크를 딱 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안 됐을 때 대표자 또는 거기서 굉장히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좀 목격을 하고 이거는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저는 정책 연구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와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본소득제라는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기본소득제라는 제도를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들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20% 내지 30%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 특정한 액수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하는 제도. 굉장히 이상하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아요. 다시 반복을 하자면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성, 조건 없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개인에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회복지 수당은 가구에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한테 갑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입니다. 국가가 주는 거죠, 개인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그런 걸 생각하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개념이 낯서시다면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죠? 작년 수치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1인당 작년에 3만 달러 넘었습니다. 3만 1,000달러 정도 돼요. 3만 1,000달러.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2만 달러 돌파한 게 언제죠? 1만 달러 돌파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게 10년 전, 2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분명한데요. 뭐 경제가 어렵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2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배로 증가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뭐 아주 어려운 이 저개발 국가들은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국민소득이 10,000불 넘는데 그렇게 성장한 나라는 지금은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3만 달러 중에서 작게 잡으면 한 10%, 3,000달러, 그리고 크게 잡으면 한 20%, 한 6,000달러를 진짜로 1인당 3,000달러, 1인당 6,000달러씩 그냥 보장받으면 어떨까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국민소득이 10,000불에서 30,000불까지 올랐는데 혹시라도 이 증가한 이 20,000불 중에서 예를 들면 20,000불 중에서 10%, 2,000달러 또는 20,000불 중에서 20%, 4,000달러죠. 우리 돈으로 하면 뭐 200만 원, 4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액수의 돈을 그냥 보장받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면 1인당 국민소득 30,000불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항상 우리가 회사에 가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을 맺은 계약서에 있는 액수만큼 지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개별적으로 아텀업으로 생각하면 30,000불이 뭔지 되게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데 이제 전체 국민 계정을 보면 이게 어차피 GDP라는 개념이 있죠.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총 부가가치가 있고 이게 1인당으로 나눠졌을 때 각각 얼마씩 돌아갈 것인가를 계산하는 게 1인당 국민소득이거든요. 그럼 이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급되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노동소득이 있어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본소득이 있어요. 이렇게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일단 부가가치가 나눠지고요. 또는 이렇게도 나눕니다. 정부에게 귀속되는 정부소득이 있고 기업에게 귀속되는 기업소득이 있고 가계에 귀속되는 다시 말해서 개인이 가져가게 되는 가계소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임금이 이 돈이라는 게 나눠지는 방식이 돈이라기보다 가치죠. 부가가치라는 게 나눠지는 방식이 어차피 국가 단위로 매크로하게 생각해 보면 크게 어떤 덩어리가 생긴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월급이라는 방식으로 나눠지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주가 차익이나 부동산 수익 같은 방식으로 나눠지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자 수익으로 나눠지고 이런 방식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한 사람의 소득을 생각해 보면 소득을 만약에 사람한테 어차피 소득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이걸 보장해 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왜 생각을 하게 되냐? 저는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버지니아 울프 아시죠? 영국의 작가. 20세기 초반에 이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이름을 굉장히 많이 날린 작가죠.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해요.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에서 근데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되게 뭐랄까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고 사회적으로 시사점이 있는 대목입니다. 대부분은 그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죠. 이 여성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되게 경제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1918년의 어느 날에 버지니아 울프가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아주 먼 친척인 숙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숙모가 굉장한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을 연금처럼 1년에 500파운드씩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버지니아 울프가 그때 생각했던 것을 이 책에 쓴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500파운드가 나한테 자유를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교롭게도 1918년에 영국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투표권을 그 전까지만 투표권을 얻지 못했던 거죠. 우리 굉장히 이제 유럽 국가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빠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1918년에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는데
그걸 알게 됐던 거하고 내가 500파운드씩 생길 거라는 걸 알게 됐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500파운드가 더 중요했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을 가르쳐야 했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문학작품이 아닌 짜잘한 기사 같은 걸 잡지에다 기고를 했어야 돼. 그런 곳에 시간을 썼어야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자유로워졌다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유가 아니라 혁신이라는 측면인데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로스트 아인슈타인스, 잃어버린 아인슈타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온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선이 있는데요. 그 가로축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수학 점수를 얼마나 맞았는지를 보여주는 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학생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뭐냐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성인이 된 다음에 특허권을 갖고 혁신가, 발명가가 될 확률입니다. 여기 그 1000명당 I 1000명당 발명가의 숫자라고 써져 있죠. 이 세로축이 발명가가 될 확률이에요. 쭉 계산을 해봤더니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두 개의 이 차이가 나는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 위쪽에서 큰 차이가 오히려 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그룹은 80% 부모의 소득이 80% 이하인 보통가정. 이 위쪽에는 부모의 소득이 80% 이상인 잘 사는 가정이었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구의 시사점입니다. 똑같은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 중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아이들은 발명가가 되고 특허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실패해도 되니까 자꾸 시도를 해보는 거죠. 시도해보다 보니 아마도 이 특허권을 얻고 발명가가 되었겠죠. 혁신의 안전망인 거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버지니아 울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 중에서도 인류의 가치가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음악을 할 수도 있고 미술을 할 수도 있고 버지니아 울프처럼 글을 쓸 수도 있고 사회운동을 할 수도 있고 성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것을 이 기술로 만들고 기술을 특허로 만들고 특허를 사업으로 만들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안정적인 여건,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더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이 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기본소득 얘기를 저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니까 하다 보면은 이런 이 질문이 항상 나오죠. 우리는 지금 일을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그러므로 나쁜 것이다. 일을 하는데 돈을 벌지 않는 것도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잠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일하고 돈하고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일과 돈의 연결은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놓은 사회적인 연결인가? 저는 당연히 사회적인 연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노예제 이 사회에서 노예들이 일하는 동기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은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먹여 살리지만 노예들이 직접적으로 이 노동을 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속박이었죠. 물리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가둬놓았기 때문에 일을 했던 거죠. 공권자제 사회는 다른 동기가 있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야 사람들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에 따라서 일을 하고 일의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재밌어서 그냥 이런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월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월급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도전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똑같은 월급을 받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 일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도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른데 똑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에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경제학적으로 뭐 노동시장 이론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차이는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뭘까 생각해보면 사실 이 월급이라는 임금이라는 이 소득의 일부는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일을 하면 그 대가를 돈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회 전체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 처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 데려다가 그 농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공장에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야 됐고 일을 시키려면 농부들은 약간 논밭에서는 그냥 먹을 게 어쨌든 생기니까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공장에 와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줘야 됐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계수단으로서 임금을 제공하면서 임금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게 자본과 노동이 만나서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것이고 월급은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월급을 주는 분들도 계시고 받는 분들도 계시죠. 월급 주실 때도 받으실 때도 어쩌면 생계보조금을 주고 받으시는 부분이 그 안에 어느 정도 있으실 겁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제도를 들여다보면 임금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소득원이라는 것이 꼭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 막 하다 보면 항상 접하는 질문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국가가 뭔가 분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당연히 어려운 사람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국가가 하는 일 중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 비장애인들하고 어울려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보조는 그 역할이 맞아요. 그걸 우리는 복지라고 부르죠. 복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강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이것도 국가가 돈을 써서 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자원을 분배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것도 자원을 거기에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 분배를 할 때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보편적으로 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국가가 하는 역할들은 다 다른데 어려운 사람을 먼저 줘야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는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예를 들면 이게 분배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월급을 나눠주는 것처럼 일정한 생계보조를 어차피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해야 되는 거라면 국가가 직접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기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공공기관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더 효율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서비스, 의식주, 교육 같은 서비스로 복지를 해줘야 되지 않냐, 돈을 주면 되냐, 현금 복지 해주면 나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요. 월급하고 비교해보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월급 중에 생계보조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생계보조수단으로서의 현금이 인간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생계보조수단은 쌀이나 주거 바우처, 복지 서비스 이런 걸로 줄 수는 없는 거죠.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손은 누가 키우냐가 다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냥 돈을 주면 일을 누가 하겠냐라는 이야기죠. 그냥 돈을 주면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하는 건데 일을 누가 하겠냐.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 일도 있죠. 우선.
네, 그건 차치하고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주는 거예요. 복지의 기본 틀은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을 하도록 계속 푸시하고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람들은 노동을 하는 쪽으로 진입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생기죠. 그게 복지 함정이라는 거죠. 기본소득은 사실 정확히 반대의 개념이죠. 노동 중립적입니다.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똑같이 지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중에서 경제학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1차 분배, 2차 분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동시장에서 1차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게 임금이다.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은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하는 일인데 그게 2차 분배다. 그게 복지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기본소득은 1차 분배가 아니고 2차 분배가 아니고 말하자면 0차 분배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을 어느 정도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그냥 직접 주는 거니까 어디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기본소득의 정신입니다. 우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기술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이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4차 산업혁명, AI, 블록체인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기술들의 발전이 결국 인간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각각 얘기하잖아요. 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궁극적으로 기술은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다. 확실히 많으시네요. 궁극적으로 인간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래서요? 그래도 용감한 소수가 있으시네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최근에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낙관론과 비관론이 반반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낙관적이고 누가 비관적인지를 살펴보면 환경이 좋은 분들이 낙관적이세요. 적극적인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대답을 하면서 기술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소극적인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좀 열악한 분들이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발언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비관적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랩2050 저희 블로그에 가시면 여론조사 결과를 다 게시해 놓았는데요.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기계는 우리의 손발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기계가 우리를 쫓아낸다고 생각하든 간에 사람한테 생계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물리적인 생계수단, 생물학적인 생계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 생계수단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교육, 의료, 뭐 이런 것, 뭐 환경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보장해 주도록 대부분 국가, 선진국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사실 소득입니다. 현금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 현금까지도 보장해 준다면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사실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은 필요한 것이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안전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더 안전해진다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사실 낙관적이고 더 활용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는 달리 많은 저소득층의 노동자들, 많은 고령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특히 소득이 낮고 직장이 없는 분들일수록 직장 불안정한 분들일수록 기술이 우리 역할을 대체해서 인간의 가치를 낮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항해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택시와 카풀 앱 사이의 갈등 같은 것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항감이 심한 것이고 저희 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인간의 가치 노동이라는 것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노동을 구분할 때 지금 통계청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페이드 워크 유급 노동이고요. 언페이드 워크 무급 노동이고
레저는 여가고 퍼스널은 먹고 자고 씻고 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통계청에서 생활시간 조사라는 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페이드 워크를 해야지. 사람은 일단 요금 노동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시간이 남으면 언페이드 워크를 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거고, 이 언페이드 워크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뭐 가사노동 같은 게 포함됩니다. 자원봉사도 포함되고요. 뭐 친구들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도 포함되고, 동네 아이들 돌봐주는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또 남으면 여가를 즐기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은 일을 통해서 생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장벽이 허물어진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노동이라는 건 사실 생계 수단을 어떻게 벌어들이냐를 기준으로 가르지 않고 그냥 노동 자체를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레이버, 노동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뭔가 생산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농사를 지어서 쌀을 얻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워크라는 것은 이게 꼭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냄으로써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그건 결과에 향유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일들. 워크, 일이라고, 저는 일이라고 번역하는데 작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노동, 작업. 그리고 액션이라는 건 활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건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뭔가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공익 캠페인을 벌일 수 있죠. 또는 정치 활동을 한다거나 뭐 정당에 들어가서 뭐 토론을 합니다. 정책 토론 이런 걸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페이드 워크, 언페이드 워크 이렇게 나눴을 때는 언페이드 워크에 들어가서 부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페이라는 것을 걷어내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이 개인적인 활동, 잔다든지 먹는다든지 하는 데 들리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거명되어 있는 국가들이 기본소득제 실험을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최근에 뉴스가 됐던 핀란드 기사는 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핀란드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다가 실업부조 받고 있는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 이런 게 많아지면서 노동시장에 빨리빨리 진입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부조 받으면 편하게 계속 받는데 한번 노동시장에 진입했는데 그 불안정하잖아요. 뭐 우버 드라이버, 뭐 플랫폼 노동 이런 불안정하니까 들어가면은 수당이 없어지는데 들어갔다가 임금이 갑자기 낮아질 수도 있고 갑자기 또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수당 쪽으로 가려면은 이 장벽이 있거든요. 입증해야 돼요. 계속 구직 활동 입증해야 되고 내가 실업자라고 계속 설득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실업자가 노동시장에 들어가도 계속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을 실험해보자라고 해서 기본소득제도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핀란드는 그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워낙 복지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을 통해서 좀 더 복지를 확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Y 컴퍼니라든지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휴즈 같은 사람이 만든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 이런 곳들에서 도시에서 이 기본소득 지급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죠. 핀란드는 월 70만 원씩 2,000명한테 지급하는 실험을 2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 Y 컴비네이터는 지금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에서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실제 현실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저희들이 우리가 다시 뒤돌아서 맨 앞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제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사회 변화하고 맞물려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회 변화의 핵심은 자본이 투입되어서 노동을 고용해서 그 만난 자리인 공장, 작업장에서 생산을 해서 거기서 나온 생산물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그런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과 임금원에는 원래 노동의 대가나 성과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생계보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경제 같은 구조 안에서는 생계보장이라는 의미를 획득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이 유럽에 많이 있는 복지제도도 있고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국가가 직접 개인한테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중간에 이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지급하게 되면은 뭔가 있어야 되는 관료 조직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훨씬 더 절감되게 되죠. 그리고 뭔가 그레이드를 둬서 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100만 원,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50만 원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복지 방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걸 다 계산해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죠. 그 안에서 사회적인 갈등도 있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아주 새롭고 효율적인 제도로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저희 랩 2050에서는 기본소득 제도 이 정책 실험 안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나중에 평가도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한국에서 그런 실험이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궁극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국민소득 3만 불 중에서 어느 정도는 보장받고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국가 예산 전체 또는 GDP 전체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원 마련이라는 부분이 또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실제 시행을 한다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본소득 지급을 지급했을 때 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도 있겠고 어느 정도로 다른 방식의 사회적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효과가 어떤지 사실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좀 한국에서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정도인데요. 네,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저희 같이 발제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질문하고 싶은 포인트가 많이 생기는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텐데요. 네, 질의응답 하시고 싶은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발표자분께서 선택하시는 분을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서 저희 오늘 다음 세션 진행하실 발표자분들, 대표님분들은 무대 왼편으로 지금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 진행해 주실 멘토진 분들께서도 맨 앞쪽으로 지금 미리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태우 대표님, 이재용 대표님, 이정진 대표님께서는 왼편으로, 무대 왼편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멘토단 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 손 드셨는데요. 두분 다 마이크 드리면 좋겠어요. 네, 그럼 가까운데 그 다음에 선생님께. 네, 아까 전에 인사했던 안동에서 왔고요. 저도 그 소프트협회에 소속되어 상사산업에 관련된 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 ICT부터 해서 스마트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 보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 하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 세계가 4차 산업으로 자동화가 될 것이고 로봇화가 될 것이고
세계가 다 바뀌는데 우리만 지키고 있다고 지켜지지 않을 거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을 얼핏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TV를 보다가 외국의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걸 듣고 아, 미리 생각하는 국가들이 있구나. 나도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랬어요. 임금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의 조건에서 이제 주는 방식이었는데 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이제 1인 1체제 한 가구에 한 로봇이 들어갈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단순한 그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금액이 돼야 한다고.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이제 전 세계가 바뀌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들도 좀 더 바뀌어야 하고 사상도 바뀌어야 한다고.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나중에 전 세계의 모든 노동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인간이 행위하지 않더라도 돌아갈 수 있고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쪽으로만 이제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국가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기본소득 액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충분성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근에 디자인하는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아니었는데 그게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4인 가족이면 월 200만 원이 보장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유럽에서 70만 원 정도의 안이 지금 핀란드에서 실험한 아니고 여러 국가들에서 실험한 아니고 충분성을 획득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면 어느 정도를 보장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3만 불이라면 맥시멈 한 20%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로드맵을 한번 갖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1인당 GDP는 계속 오를 겁니다. 4만 불까지는 갈 것 같은데 4만 불 가는데 한 10년 내지 뭐 12년 이렇게 걸릴 거로 보이는데 그거는 우리 경제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훨씬 더 여지가 생긴다고 보고 특히 지금처럼 고령화가 진행돼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사실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죠. 소수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생산성 높게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인구가 많을 때 그러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 액수가 필요한가?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정도의 소득이 어느 정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수는 월 50만 원, 완전히 보편적이라면 월 50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아까 먼저 손 드셔서요. 여기 먼저 말씀 잠시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서 온 안병식이라고 하고 코스프레 대표입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제 이제 아직 많은 법인세를 내서 국가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부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재원의 문제가 되는 거든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부를 창출하는 기업에 뭐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그 부담스러운 경우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기업가들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기업의 저항이라는 문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와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50만 원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처럼 어떤 주거비가 비싸고 부동산의 어떤 그 주에 대한 어떤 비용이 높은 나라에서는 50만 원을 받아도 주거비를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그 집주인한테 준다든가 어떤 땅 주인한테 준다든가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그 다른 사람들이 배를 불리는 구조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안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세금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정확하게 보신 것이고 우리나라 법인세가 비중이 아주 높진 않지만 법인세도 꽤 되죠. 그렇지만 가장 큰 거는 개인소득세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꽤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세금과
세입 구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한테만 뭐 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감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요.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월 50만 원씩 다 받습니다. 월급 말고 50만 원씩 더 받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러면 기업이 내는 부담하는 세금은 물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정해야 되겠지만 전체 세입을 중립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그중에 일부겠죠. 25%, 30% 법인세 부분만큼 되겠죠. 근데 그걸 나눠서 받는 사람들은 100%를 받는 거잖아요. 1인당 평균 전체 세수를 나눠가지고 받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그게 기업한테 부담이 덜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슈들, 예를 들면 뭐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임금을 지금은 계속 이렇게 호봉제처럼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기만 하는데 그 생계급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40대, 50대 되면서 점점 써야 되는 돈이 많아지니까 임금이 높아지는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거 생계급여가 성격이 임금에서 줄어들면은 훨씬 더 성과 보상이라는 의미가 더해지지 않을지 저는 이런 점들을 좀 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기업한테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특히 구조개혁이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게 된다면 구산업이 좀 쉽게 스크랩하고 다른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고 이런 결정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간다면 기업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입니다. 한 분 더 계셨는데 끝까지 말씀. 시간이? 네, 시간은 마무리 해야죠. 저 한 분 계신데 한 분만 더 받아주실까요? 지금은 2분 정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저 뒤에 먼저 드셨으니까요.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그 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 많이 해보셨습니까? 조금 해봤습니다. 혹시 어떤 거 해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학교 매점에서 물 파는 그냥 커피랑 예, 그거 하고 다른 건 어떤 거 해보셨나요? 그리고 과외도 잠깐 했었고요. 과외를 오래 하지 못했고 7년 그리고 학교 뒷산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숲 정리하는 작업 같은 거 예, 저는 원래는 게임 개발자로 그러니까 게임업계에서 좀 오래 있었고요. 그리고 PC방을 4년 동안 직접 투자해서 또 원금에서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는 창업 예정지 박사 때문에 제가 이란에서 한 달 보내고 이스라엘에서 2주 보내고 그리고 독일에서 또 한 달 보내고 그리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게임업계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완전히 정착이 된 상태인데 지금 이쪽 분야가 주목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돈이 굉장히 크게 되는 엄청난 산업으로 지금 한국 게임계는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게임 관련된 컨퍼런스에 한번 갔었는데 그쪽 컨퍼런스 자리에 세션을 하나 만들었고 그 독일의 함부르크 컴퓨터 시작해서 여러 주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있는 그 게임 컨퍼런스 그 세션까지 잡아가면서 한국 게임업계 그 개발자 그리고 벤처 그리고 창업 예정한테 그 독일 주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창업 진흥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 나와 있었거든요. 주 정부 공무원들이 독일의 주 정부 공무원들이 그 직접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가령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인 한 10명 정도를 5년 동안 채용을 하면은 그 임금의 100%를 함부르크 같은 주정부가 직접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임금비가 거의 100%그 유지인데 이건 그냥 돈 많아서 창업하셔 딱딱 그런 소리거든요. 오늘도 지금 조금 전에 지금 뭐 외국 투자 오면은 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좀 짧게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벤처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독일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거는 지금 전혀 차원이 다른 만큼 거기는 집요하다 못해 진짜 전폭적이고 국가 정상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왜 그런 제안들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 독일 현지에 가서 한 달을 보내고 나니까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의식주라든가 그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에 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저는 일부러 사회를 보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접하면서 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네. 기회가 들어가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소득제가 정착이 되고 그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국가가 정착해주는 시스템이 정착이 될 것 같으면 대표님처럼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라든가 사회 경험을 극도로 줄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방에만 처박히게 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오게 되죠. 근데 저는 제가 PC방을 하면서 수많은 여러 사람들을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제가 직접 보고 함께 해봤는데 진짜 뭐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게임업계에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사 자체가 진짜 최고라서 또 잘 팔리겠다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재작년에 독일에서 한 달을 보내고 나서 독일이 왜 그런 거를 펴고 있고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가고 있으며 그 기본소득제라는 게 어떤 발상에서 탄생을 했고 그게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그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제 여쭤본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지금 질의응답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네, 쪽에 진행을 해주시면 네, 짧게 두 분 네,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전체 아울러서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을 이제 국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주어지다 보면은 약간 나태함의 문제도 있는데 그게 의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한 나태함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생산성 감소 그리고 인재들이 큰 도전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꺼번에 네, 저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재학 중인 차화웅이라고 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연 하시는 내내 이제 돈에 관한 거를 기본 소득과 많이 연관을 시켜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이 기본 소득뿐만 아니라 어떤 한정된 재화를 얻기 위한 수단이나 어떤 서비스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돈을 벌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런 돈을 이제 세금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더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장 경제 체제에 맞지 않는 더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네.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다음 기회로 이루고. 자, 일단 이론적인 부분. 기본소득은 일하고 안 하고는 중립적입니다.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중립적입니다. 왜냐? 다 주니까.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점. 이거 하나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고 안 하고 돈 더 벌고 안 벌고는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 지금하고 인센티브 구조가 사실상 같아요. 다만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죠. 인센티브 구조가 달라지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토론에서 정해야 돼요.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되는 거냐, 또는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부유세죠.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건 소득세고, 또는 다 똑같이 내야 되냐, 쓰는 만큼 내자. 소비 많이 하면 많이, 뭐 자원은 많이 쓰니까 그게 소비세예요. 부가가치세. 그거는 토론에서 정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소득제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뭐 몇 가지 코멘트 뒤에서 독일 사례도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됐을 때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입증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뛰어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냐의 문제라면 뛰어들어도 위험을 감수해도 얻을 수 있는 게 백인 사회하고 천인 사회 사이에 차이가 있죠. 뛰어드는 사람이 아무래도 인센티브 많을수록 많겠죠. 그런데 뛰어들었다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안정될수록 뛰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험을 감수했을 때에 인센티브가 있고 디스인센티브가 있는데 디스인센티브 쪽이 줄이는 게 오히려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에 한 500조 됩니다. 근데 1997년이면은 20년 전이죠. 22년 전인데 그 해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게 70조 원이었어요. 100조, 200조, 300조, 400조, 500조까지 오는데 22년 걸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 거예요. 계속 늘 겁니다. 이거는 뭐 막 정부가 흡혈귀처럼 다 빨아들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론해야 될 이슈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돈을 공공기관을 더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쓸 것인가? 이 돈을 도로를 짓는 데 쓸 것인가? 이 돈을 나눠줄 것인가?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복지국가로 가는데 어떤 복지를 할 것인가?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늘어납니다. 그건 감수해야 돼요.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사실 민간 일자리는 정부는 못 만드니까 공공 일자리 늘려야 됩니다. 감수해야 돼요. 그건. 그게 아니면 저는 이제 나눠주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나눠주고 사람들이 좀 알아서 일자리도 만들고 어려운 사람도 알아서 다시 도로 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자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도 그래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부족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